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관광 개발 계획론에서 이제 미정 투어리즘의 이제 개발 사례를 이제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그런 특정 지역의 케이스를 가지고서 그것이 어떠한 현상을 보이고 그러한 형태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이제 사례, 예를 들어 이제 저번 주에 했었던 제가 알기로는 이제 리버풀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비틀스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적 자원이 어떻게 관광 자원에까지 이제 연결되는지 그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미정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결국은 무대화라는 거죠. 즉 남들이 봤을 때 이것이 그냥 거창한 관광 상품이다, 자원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아도 그것 자체를 하나의 문화적인 무대화, 즉 그 지역 자체를 연극의 무대, 영화의 무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자꾸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 미정 투어리즘에 있어서도 어떤 이야기를, 지역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로얄티 있는 고객이 되어서 계속 거기에 충성도를 가지고서 찾아올 수 있게끔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관광적 하나의 무대화를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여 계속 확산되면서 충성되는 고객을 또 끊임없이 불러오는 이게 굉장히 선순환적인 구조의 관광 자원 개발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미정 투어리즘 개발 사례는 바로 영국의 수도 런던입니다. 자, 런던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나요? 자, 이제 이미지라는 게 관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미지 산업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관광은 이미지 산업이다. 이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런던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파리나 로마에 비해서는 어떤 문화적인 내용은 조금 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은 또 자기들만의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strong,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분석을 할 때, 강점과 이제 약점을 가지고서 해서 weakness와 strength를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 강점으로서 런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갖다가 새로운 다른 의미로 대체하고자 그렇게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대영 제국의 수도다. 뭐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지만 이제 식민지는 굉장히 다 독립을 해버렸고 영국이라는 이미지는 그냥 유럽의 한쪽에 있는 평범한 섬나라.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국의 이미지 007, 자, 엘리자베스 여왕, 제국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서 런던을 다시 한번 영국 그러면 런던이라는 이미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래 프랑스가 파리라는 이미지가 크듯이 영국 역시도 런던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관광이라고 하는 상품도 상당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탄력적으로 적게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고 그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새로운 소프트 산업 창출의 기반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이럴 때. 그때부터 영국이 상당히 7, 80년대 굉장히 이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 뭔가 활력을 주고 리드레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인 브랜드 가치를 자꾸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1980년대, 90년대에 있어 왔죠. 자, 그럼으로써 스포츠나 문화 스토리텔링 그러한 형태의 미정 투어리즘으로 가자라는 이제 그런 결론들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런던시 같은 경우는 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세기까지는 뭐 세계적인 도시로 이제 계속 커왔고 자, 이 템스강하고로부터 60km 정도 떨어져 있고 정치 경제의 뭐 중심지고 자, 런던은 시티 오브 런던은 과거의 런던이었는데 로마 시대의 성곽이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파리도 그렇고 라빌드 파리라 해서 파리 그 중심지는 굉장히 적고요. 런던 역시도 과거의 특별구, 우리로 치면 사대문 아니죠.
서울의 사대문, 자, 동대문, 뭐 서대문, 남대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사대문 안에 그 촌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예. 자, 그 중에 이제 시티 오브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중심지고, 시티 오브 런던이 소위 말하는 은행, 무역 상사가 있는 경제, 그러니까 런던이 굉장히 금융시장이 있어서 세계적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유럽에서는 런던이 굉장히 금융시장의 중심이죠. 예. 은행들이, 세계적인 은행들이 다 있고요. 특히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것과 시티 오브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보를 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관광 자체가 결국은 이 고도시들, 쉽게 얘기해서 역사가 몇백 년 이상 된 도시들은요, 그 중심부가 큰 광역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심부 자체는 그렇게 이 코어, 즉 핵심이라는 원래의 도시가 출발했던 지점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런던이나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유적지가 있는 도시들, 파리라든지, 자, 이런 도시들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로마 역시도 사실 찾고 보면 그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고요. 자, 이 도보로서 관광을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또,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뭐라죠? 굉장히 함부로 재건축 같은 거를 못하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유산이고 유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함부로 재건축을 하는 게 이제는 쉽지가 않다라고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런던 쪽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쪽, 그 다음에 이제 시티 뱅크 이쪽이 많이 있고요. 활성화된.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런던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건 한번 공간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이미지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런던의 그런 관광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또 이것이 새롭게 산업을 갖다 활력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1980, 90년대부터 어느 정도 정치적인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런던시는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갔는데, 첫째, 영국의 정체성 및 국가결속, 이거는 뭐 그래도 굉장히 크다. 영국 그 왕실이 주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미지가 있는 관계로 그것은 하나의 또 정체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미지화시키고 부각시키고 그것을 문화적 자부심과 문화적 자원, 또 관광의 어떤 무대화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자. 그 다음에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축구팀에 대한 마케팅 투자. 이거는 뭐 유독 런던뿐 아니고 저번에 리버풀 사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영국이 EPL이라고 하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를 갖다가 축구 리그를 갖다 굉장히 활성화시키면서 1980, 90년대 이후로부터 세계적인 중계 시스템을 가지고 또 그러한 것을 활용해서 영국이 축구의 본산지라는 것을 통해서 축구 산업을 갖다가 엄청나게 활성화시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자원이 돼서 사람들에게 상품화되고 또 그럼으로써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이제 그런 누수적인 효과, 그러니까 부수적인 효과를 갖다 굉장히 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역 축구팀을 통해서 체험하고 느낀다. 그렇죠. 영국의 그 스타디움 자체를 굉장히 스테디움 자체를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이제 그 스테디움을 방문함으로써 여러분들 굉장히 축구 팬들은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웸블리 구장 뭐 이런 식으로. 일본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도쿄에 있는 도쿄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큰 그 관광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품화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형태로 마케팅 투자나 개발. 그 다음에 런던 더비. 그 아스날이라든지 토트넘이라든지 이런 팀들을 그 런던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지역으로서의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맨체스터 같은 도시도 맨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런 더비가 있듯이 이러한 형태로서 런던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마케팅 전략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수립할 거냐. 이제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런던에 있어서 이미지 극대화를 이루는 그 미장 투어리즘을 하는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 중에 어학연수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자. 자, 이게 뭐냐. 영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세계적인 국제어다.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중에 하나죠.
중국어,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뭐 이런 언어들이죠. 인도어도 뭐, 근데 인도어와 중국어는 그 인구 자체가 국가가 많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이 영어는 각국이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많이 했던 영국의 영향으로 해서, 즉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으니까 저쪽에 아프리카에서부터 태평양, 미국까지 계속 다 쓰고 있는 언어다 보니까 오세아니아주부터 북미, 그 다음에 뭐 유럽 뭐 다 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국제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예전에 식민지를 했었던 국가들이 영어를 확산하고 또 영어가 국제 언어로서 유엔에서 지정이 돼 버리니까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들의 파워를 갖다가 문화적으로 심어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역시 미국의 힘이었어요. 영국은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라는 힘에 의해서 미국이 바로 무엇을 쓰는 국가다? 영어를 갖다가 쓰는 국가다 보니까 미국의 파워가 커지니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영어의 힘을 영국은 부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오리진이다 이거지.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어학연수를 온 사람들을 통해서 영국에 뭘 심어주고 문화를 심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화적인 경험을 한 친구들이 다시 영국을 찾게 하는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의 문화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미래 파트너로 잠재적 고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텐셜 어떤 고객? 잠재적 고객. 현재는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충성도 있는 잠재적 관광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전 효과나 런던에 대한 마니아층이 되도록 유도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록 페스티벌이나 뮤지컬 공연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갖다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런던을 찾아오게끔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마케팅 전략을 피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보셨나요? 뭐 퀸의 라이브 제가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굉장합니다. 웸블리 구장에서 상징적으로 더 퀸이라고 하는 특히 영국에서는 함부로 더 퀸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데 영국에서 특별히 이것도 굉장히 이미지적인 마케팅이죠. 자기들의 이미지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상징이라고 하는 영국 왕실의 더 퀸을 여왕의 이미지를 이 그룹을 통해서 확산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국가적으로 이 퀸을 갖다가 밀어준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이 퀸이 라이브 공연을 예전에 했었을 때 보면 마지막 곡은 항상 무슨 노래다? 혹시 아시는 분? 이 노래를 연주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거 영어가 내가 이거 서툴게 써서 God Save the Queen. 영국 사람들이 God이라고 하는지 God Save the Queen. 여왕의 영원하라고 하는 그 여왕의 그 영국의 그 국가 같은 그거를 갖다 God Save the Queen을 갖다 연주를 합니다. 아주 그 효과적인 마케팅이죠. 노래를 통해서 그죠? 자기들의 이미지를 확대시키고 영국도 좋고 국가도 좋고 이 그룹 자체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자 이런 이제 부수적인 어떤 상상력까지도 이제 결합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보면 그런 이제 런던의 앞선 이미지들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미지와 함께 컨텐츠와 상상력을 결합한 대중문화 자원. 자 이게 항상 보면 영국이 요즘 강점을 가지는 게 영국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항상 전통과 보수를 느끼죠. 젠틀맨, 자, 그 다음에 왕실, 영국 왕실, 이런 어떤 보수적이고, 이게 뭔가 이렇게 무거운 이미지들도 의외로 참 많은데, 보수적인데, 최근 들어서 대중문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어라고 하는 이제 어학자원은 조금 다른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영어와 관련된, 그러니까 영국과 관련된 전통적인 어떤 이미지들이 이런 거라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 우리가 가진 건 이제 대중문화 자원이에요. 앞서 시간에서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비틀스라고 하는 것이 영국의 그룹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영국이 이제 대중문화에 있어서도 아주 앞서가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비틀스 이후로 나온 그 적자들이 퀸, 비슷한 시대냐 롤링스톤스, 딥퍼플, 레드 제플린 이렇게 쓰나? 레드 제플린 많습니다. 비지스 이게 이제 호주하고 좀 섞이긴 했는데
비지스 이런 그룹들, 이 전부 다 말만 들으면 웬만큼 팝송을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다 아는 세계 최고의 그룹들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그룹들, 자,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어떻게 떨어졌냐는 거죠. 희한하다. 이 더벅머리, 이게 비틀스가, 이게 어떻게 미국을 갖다 그렇게 막 점령하고 문화적으로, 대중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점령하고, 퀸, 뭐, 롤링스톤스, 디퍼플, 이 말만 들어도, 이제 록 그룹 중에서 신화적으로 들리는 이런 그룹들인데, 이게 왜 유독 영국에서 영어로 노래를 불러서 그런가? 아닌가?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영어로 노래만 부르면 다 히트하게? 호주나, 뭐, 캐나다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어디 있습니까? 미국 애들도 있는데, 뭐, 유독 왜 대중문화 자원에서 있어서 팝 그룹들은 왜 영국 출신들이 그렇게 인지도가 높느냐? 이건 뭔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뭔가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이 지역 장소로서 가지고 있는 스토리뿐 아니라 이러한 대중문화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의 관광적인 상상력으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 런던에 있어서도 자기들만의 미정 투어리즘, 관광을 무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에서 바로 리버풀이 사용했던 비틀스와 같은 그런 코드와 함께 유사한 형태지만 좀 다른 형태의 관광객이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미를 한 그런 대중문화 아이콘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클래식 오페라를 대중화한 현대 뮤지컬의 활성화입니다. 바로 런던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과 보수의 유적물, 대형 박물관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확실하게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영국이 갈 수 있는 비틀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축구 EPL을 통해서 그 다음엔 뮤지컬 공연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어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놈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현대 뮤지컬 공연이 바로 이 런던을 갖다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것이 리버풀의 비틀스 못지않은 그런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징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죠? 자, 그걸 이제 이번 시간에 한번 봅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런던의 웨스트엔드라고 하는 게 서쪽이죠. 웨스트엔드 쪽에, 엄청난 이런 극장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뮤지컬들이 탄생되고 공연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얘기했지만 이 웨스트엔드 뮤지컬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본산이에요, 원래 이쪽이. 미국의 브로드웨이보다는 영국의 웨스트엔드 뮤지컬이 지금은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수출되고 있어요. 물론 미국 자체적으로 브로드웨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하지만 영국의 웨스트엔드에서 건너간 뮤지컬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 브로드웨이를 통해서 들어온 영국의 뮤지컬들을 많이 알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어떤 것들이 있나? 세계 4대 뮤지컬이라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The Cats, 그 다음에 레미제라블, 오페라 유령, 미스 사이공을 지칭합니다. 자, 이 네 개가 다 어디서 나왔다? 바로 이 웨스트엔드의 뮤지컬 극장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게 브로드웨이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브로드웨이로 역수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소재와 아이디어와 기획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보였다라는 거고, 치밀한 구성과 또 배우들의 캐스팅, 노래 이러한 것들이 어울려져서 세계 4대 뮤지컬이라고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된 거죠. 아마 이 중에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뮤지컬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캐츠나 레미제라블, 오페라 유령. 혹시 모르죠. 미스 사이공까지 본 적이 있으신지. 근데 저도 뭐 레미제라블이나 캐츠 같은 건 봤습니다만, 굉장히 대단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현역 그 영국의 배우들뿐 아니라 이제는 현지에 있는 배우들이 자기들의 노래로, 국가의 노래로까지 만드는 현지화 전략까지도 이게 만든다는 거죠. 한국에서 캐치를 하면 영어 원어로 하는 원어팀이 와서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극단들에 의해서 뮤지컬 팀에서 한국어로 공연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에 부르는 노래들은 영어 원어로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 이 중에서 부른 공연한 이 뮤지컬들을 보신 것 중에서 생각나는 노래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자, 캐츠라는 뮤지컬에서 저는 그 메모리라고 하는 그 바브라 스트레이샌드가 나중에 부르게 됐죠. 이 메모리라고 하는 그 노래를 갖다가 Midnight I Will Memory하고 하는 부르는 The Cats, 저 노래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대중문화에 이제는 오페라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고 보수적인 그런 이미지에서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대중화에 성공한 게 바로 이 뮤지컬이라는 건데 그것의 선두주자가 영국의 4대 뮤지컬, 바로 이 4개의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영국의 런던을 찾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본산지에 와서 이걸 직접 보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4대 뮤지컬을 기획한 사람은 바로 카메론 맥켄토시,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 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이 작곡가의 앤드류 웨버가 누구죠? 그 사라 브라이트만의 남편이었던가? 지금 이혼했나? 하여튼 사라 브라이트만이 이 사람한테 의도적으로 뭐 접근해갖고 뭐 타이틀 롤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페라 유령인가? 거기에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앤드류 로이드 웨버.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자인 카메론 맥켄토시. 이 사람 약간 유태인가? 아니, 유태인은 아닌데, 저 친구가 보면은 굉장히 이 기획력이 뛰어나. 이 영국의 이 웨스트엔드 뮤지컬을 활성화시키는 바로 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획자, 맥켄토시.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 기획자면서 사업가죠.